안녕하세요. 저는 분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건물주로 살고 있지만 1968년 여름 저는 15살 소녀였어요. 그 해 여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이름을 잃었고 존엄을 잃었고 미래까지 잃을 뻔했어요. 오늘은 그 모든 게 시작된 하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68년 6월. 충청도 산골은 그해 여름 유독 무더웠어요. 제 기억에는 햇빛이 얼굴을 따갑게 쏘던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고 아빠는 옆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분자야, 서울 가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해.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라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 그 말이 저한테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서울 가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름이 제 인생의 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서울에 도착했을 때 쟤를 맞이한 것은 양옥집의 한 부엌이었어요. 거기가 제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 그리고 눅눅한 물기. 이게 제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1968년 6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어요. 깬다기보다는 잠을 못 잔다는 표현이 더 맞더라고요. 어제 안주인이 한 말이 제 뇌에 모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새벽 4시에 밥을 지을 텐데. 신경을 곤두세운 15살 소녀의 몸은 정확히 4시에 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집이 얼마나 큰지, 어디가 위험한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어둠 속을 움직여야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한 발, 또 한 발. 벽을 더듬으며 걸었어요. 마치 눈먼 사람처럼. 발끝이 마당의 돌에 부딪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소리가 들렸나? 혹시 누가 깼나? 그런 생각이 스쳐갔던 거예요. 위층에서는 여전히 코를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낮고 둔한 소리가 유일한 생명음처럼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양손으로 우물대를 잡고 필사적으로 물을 길어 올렸는데 팔이 자꾸 떨렸지요. 예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으면서 한 가지만 자꾸자꾸 생각했어요. 이 물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았어요. 만약 실수하면 뭐라고 할까? 벌써 두려웠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어요. 쌀을 씻고 물의 양을 대충 가늠하고 밥솥을 불 위에 올렸죠. 손이 자꾸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몸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이게 제가 할 일이구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반복될 일들이 이미 보였어요. 밥이 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위층에서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칼날이 떨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밥주걱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빠르고 거친 발소리였어요. 안주인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그 여자의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마치 공기 같은 무언가를 보는 듯 했어요. 앞으로 넌 부엌만 잘 보면 돼. 알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구인지도. 마치 저는 부엌과 같은 개체인 것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분자입니다. 분자로 불러주세요. 손가락도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말해야 했어요. 나는 야가 아니라 분자라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안주인은 저를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빗자루나 걸레 같은 물건을 보는 눈이었어요. 아니, 물건 이하였어요. 그냥 공기를 바라보는 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톡 튕겼어요. 넌 그냥 야야. 야, 이제부터 이게 네 이름이다. 알겠어? 제 심장이 멈췄어요. 마치 누군가 제 목에 손을 얹은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제 이름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분자는 없었어요. 대신 야만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입을 열려고 했는데 안주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 뭐 할 말 있어? 부엌이나 잘 봐. 이 집에서 넌 벙어리처럼 살아. 그 말이 제 입을 막았어요. 마치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댄 것처럼. 그렇게 저는 말을 잃어갔어요. 아니, 말을 빼앗겼어요. 밥이 끓고 있었어요. 밥솥에서 하얀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내 손으로 쌀을 씻고 내 손으로 물을 담고 내 손으로 불을 피운 밥이었어요. 주인 가족은 일어나 밥을 먹고 국을 떠먹었어요. 라디오가 켜졌어요.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게 뉴스였나 봐요. 그 시간에 저는 밥상을 물리고 있었거든요. 바깥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1968년 여름의 새벽이 밀려나가고 낮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쯤 들렸어요. 야! 또 그 목소리였어요. 또다시 그 목소리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일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이름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분자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야만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그때 그 기분이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 여름 저는 정말로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그냥 분자라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칠인지 기억도 안 나요. 매일이 같았거든요. 새벽 4시에 깨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다리미질을 하고 또 밥을 준비하고 반복, 반복, 반복. 제 몸은 시계가 되어갔어요. 손이 점점 망가졌어요. 손가락 끝이 터지고 손톱은 까맣게 줄어들고 새살이 돋아나고 피가 흘렀어요. 내 손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내 몸에 달아놓은 것 같았거든요.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주인 가족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마당을 쓸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일. 정오가 되면 배가 고팠어요. 정말 정말 고팠어요. 하지만 제 밥은 주인 가족이 먹고 남은 밥 조금이고 국 한두 숟가락이고 남은 반찬이었어요. 가끔은 밥풀도 없는 국. 그게 식사였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가족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라디오도 조용했어요. 저는 부엌 구석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무섭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주인집 아들이었어요. 17,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죠. 저는 학생인 그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혼자자? 아이가 물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이었어요. 저를 향한 첫 인사였어요. 지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목소리가 나왔어요. 목말린 목소리로. 밥은 먹었어? 그 질문이 아직도 생각나요. 엄마한테 받던 그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 아이가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물어본 걸까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먹었어요.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 시장에서 사온 거야. 비싸고 맛있어. 조용히 먹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라면이었어요. 그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올 때 내 몸이 반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눈이 떨렸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라면이라는 게 뭔지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골에서도 들은 말이었어요. 서울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그 음식.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나한테? 응. 조용히 먹어.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저는 라면을 숨겨두었어요. 부엌 구석,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말이에요. 밤이 깊어졌어요. 모두 자고 있었어요. 주인 가족은 자기 방에서 잤고 그 아이도 조용해졌어요. 저는 몰래 일어났어요. 라면을 꺼내 냄비에 물을 담았어요. 불을 붙일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 소리가 들릴까봐. 혹시 누가 깰까봐. 물이 끓기를 기다렸어요. 끓어라, 끓어라. 속으로 외치며. 물이 보글거리기 시작했을 때 라면을 넣었어요. 그때 그 냄새가 났어요. 아, 그 냄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였어요. 진짜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냄새였어요. 제가 먹는 식은밥, 건더기 없는 국, 자투리 반찬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 몸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나 싶었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하고 맛있고 제 입에 대해본 음식 중 가장 좋았어요. 숨도 코로 쉬며 그 냄새를 마셨어요. 흡수했어요. 기억에 새기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세 숟가락을 떠서 국물을 마셨어요. 그 다음 또 세 숟가락을 떠었어요. 10숟가락쯤 됐을 때였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야, 넌 뭔데 밤중에 라면을 끓여 먹어? 안주인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화난 게 아니라 뭔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본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이건 말을 못했어요. 식모 주제에 뭔 배짱이야. 이 집에서 라면을 훔쳐 먹어. 안주인이 라면 냄비를 집어들었어요. 남은 라면을 모두 하수구에 쏟아버렸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멈춰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 버렸어요. 남은 라면은 모두 물에 녹아 흘러가고 그 냄새도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내 눈앞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짓 하면 여기서 내가 넌 못 살게 해줄 거야. 알겠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다는 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주인이 밤중에 빠져나갔어요. 라면 먹은 티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척하라고 했어요. 저는 냄비를 씻으며 울었어요. 라면 냄새가 손에 남아 있었어요. 코에 남아 있었어요. 혀에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남아있는 한 난 그 맛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먹을 수 없을 거였어요. 절대로요. 그 이후로 라면은 제 악몽이 되었어요. 라면 냄새를 맡으면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안주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절망이 다시 밀려왔어요. 새벽이 또 올 거예요. 사시예요. 내 손은 또 우물로 갈 거고, 또 밥을 지을 거고, 또 빨래를 할 거고, 또 마당을 쓸 거고, 또 다리미질을 할 거였어요.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될 거였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라면 냄새를 맡은 그 순간만 생각할 거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그 냄새를 기억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빼앗긴 그 절망만 남을 거였어요. 제 월급은 2,500원이었어요.
그중 2,000원을 엄마 아빠에게 보냈어요. 남은 건 500원. 그 돈으로 라면을 사 먹고 싶었어요. 라면은 한 봉지에 20원이었는데 난 돈이 아까워 라면을 먹을 수 없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먹다 남은 반찬과 밥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장마가 오고 여름이 계속되고 어느 날 밤이 왔어요. 그 밤이 저를 평생 아프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밤이었어요. 장마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던 기억인데 부엌 구석 이불 위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모두 자고 있었어요. 위층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도 안 들렸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세상 모든 게 조용했어요. 그때 들렸어요. 부엌 뒷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집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어요. 짧은 소리, 닫히는 문, 떨리는 숨소리. 제 몸은 얼어붙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정말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뭐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슬펐다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도 이상했어요. 마당을 쓰고 빨래를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제 손이 자꾸 떨렸거든요. 밥을 퍼 담을 때도 빨래를 짤 때도 다리미질을 할 때도 손이 떨렸어요. 안주인이야. 왜 자꾸 떨어? 라고 물었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밤에 일어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부엌 구석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감으면 뭔가 다시 일어날 것 같아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샜어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안주인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야, 이리 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식모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저는 말을 못했어요. 뭘 한 거지? 뭘 잘못한 거지? 제 뇌가 멈췄어요. 모른 척 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손이 올라왔어요. 뺨을 쳤어요. 크게. 야, 이제부터 조심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어? 그 목소리는 진짜였어요. 진짜로 나를 해칠 수 있다는 톤이었어요. 나는 내가 뭘 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난 죄인이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이후 막내 아들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없었어요. 밤중에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도 없었어요. 아마 자기 방에만 있었나 봐요.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난 이 집에서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새벽이 올 때마다 난 울었어요. 밥을 지으며 울었고 빨래를 하며 울었고 혼자 있을 때 울었어요. 하지만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뭐 해? 왜 울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주인은 나를 더 때렸고 주인 가족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막내 아들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난 혼자였어요.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날도 많이 지났어요. 제 몸에 멍이 생겼어요. 팔에도 등에도 다리에도. 안주인이 때렸어요. 밥을 먹을 때 난 계속 눈물이 났어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자꾸 올라오려고 했어요. 야, 밥 먹지 마. 쌀 아까워. 안주인이 밥 공기를 빼앗아 갔어요.
난 배가 고파도 계속 일해야 했어요. 새벽 4시, 5시, 6시. 시간은 계속 흘렀는데 제 인생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난 뭔가 큰 죄를 지었어요. 뭔지 몰라도 분명히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야, 네가 이 집에 와서 제대로 한 게 뭐냐고. 가끔 안주인이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자꾸 주제넘게 굴어. 그럼 내가 자꾸 뭔가 한 거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뭔가를.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호흡이 얕아졌어요. 손이 자꾸 떨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우물로 나가는 길 난 자꾸 뒤를 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뭔가 일어날까봐. 아궁이 앞에서 불을 피울 때도 난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계단 소리, 발소리,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들었어요. 밤이 무서워졌어요. 낮도 무서워졌어요. 안주인의 발소리, 주인의 목소리, 모두가 무서웠어요. 막내 아들도 무서웠어요. 이 집에서는 그냥 무서웠어요. 난 뭘까? 사람이 아니라 뭐지? 돌덩어리? 쓰레기? 죄인? 라면 냄새도 더 이상 좋지 않았어요. 그 냄새만 맡으면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안주인이 라면을 쏟아버렸던 그 밤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 왔었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라면은 다시 못 먹었어요. 내가 진짜 뭘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해요. 그날 밤 이후 난 이 집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야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욕인 것 같았어요. 부르는 것도 더 거칠어졌어요. 마치 뭔가 반항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더 작게 누르려는 것처럼.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만 알아요. 그날 밤이 뭔지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날 밤을 말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통금 사이렌이 울리는 밤도 평화로운 낮도 무서운 새벽도 계속 반복될 거였어요.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난 살아갈 거였어요. 정말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 밤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뭐가 일어났는지 자꾸 기억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마치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난 계속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말하면 나한테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말하면 이 집에서 나를 못 살게 할까봐. 말하면 또 다른 누가 나를 때릴까봐. 그래서 난 계속 침묵했어요. 침묵하고 울고 떨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계속. 그렇게 또 몇 개월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밤이 왔어요. 통금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밤이었어요. 마치 전부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밤이 왔어요. 자정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도 밤이 왔었어요. 낮 동안 저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다리미질을 했어요. 저녁 밥도 준비했고 주인 가족이 먹고 난 후 밥상도 물렸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주인 가족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부엌 구석 이불 위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뭔지 모르는데 그날 밤은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밀고 있는 것처럼.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부엌 구석에 숨겨둔 낡은 가방 하나를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뒷문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밀었어요. 끼.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골목으로 나갔어요. 축축하고 어둡고 곰팡내가 진했어요. 발 아래 돌이 미끄러웠어요. 처음 보는 골목이었어요. 그 순간 저편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통행 금지 사이렌이었어요. 제 심장도 함께 울렸어요. 자정이다. 지금 자정이다. 통금 시간이다. 제 다리가 더 빨라졌어요. 걷다가 뛰게 됐어요.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통금 시간입니다. 귀가하십시오. 통금 시작합니다.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어요. 거기 누구야? 통금이야. 경찰이었어요.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난 담벼락 뒤에 몸을 바짝 붙였어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은 계속 울렸어요. 2명의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담벼락을 헤집고 다녔어요. 거의 내 얼굴까지 올 것 같았어요. 요즘도 숨어 다니는 놈들 있다니까. 발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졌어요. 이쪽도 없네. 다른 쪽 봅시다. 경찰이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이제 가야 해. 난 움직였어요. 담벼락에서 몸을 떼고 골목을 빠져나가고 거리로 나갔어요. 거기, 경찰이 다시 외쳤어요. 난 계속 갔어요. 발은 본능적으로 뛰고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이렌이 또 울렸어요. 밤거리 전체가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다리가 절뚝거렸어요. 누가 뒤를 따라오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이 나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면 돌아가면 죽기 때문이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넌 못 살게 해줄 거야. 안주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들 때 난 더 빨리 갔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밀고 있는 것처럼 뛰었어요. 밤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경찰의 함성이 여전히 들렸지만 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갔어요. 앞으로만. 가방을 쥐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숨이 가쁠 때까지 뛰었어요. 이 밤거리 어딘가로. 아무도 나를 부를 이름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새벽이 밝아오면서 시장에 도착했어요. 약 6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손목 시계는 없었으니까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하늘이 밝아오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가게들은 아직 많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싶었어요. 뭔가 먹고 싶었어요. 추위에 떨렸어요. 밤새 도망쳤던 것도 있고 배도 고팠고 발은 너무 아팠어요. 손가락도 파래졌어요. 시장 거리를 따라 걷다가 냄새가 났어요. 국밥 냄새였어요. 육수 냄새, 고기 냄새, 그리고 밥 냄새. 국밥집이었어요.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았어요. 안에서는 조리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 앞 계단에 저는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추위와 배고픔에 떨리는 몸. 하얀 입김. 다리의 통증.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30분? 1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다만 신발을 벗을 수 없었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어머나, 얘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들렸는데 따뜻한 목소리였고 놀란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이 쟤는 일생 동안 감사할 순간이 되었어요. 국밥집 주인 아줌마였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제 얼굴을 보는 방식이 안주인과는 달랐어요. 마치 사람을 보는 것처럼. 주인 아줌마가 저를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따뜻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서 왔어? 추울 텐데. 주인 아줌마가 저를 국밥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앉아. 밥 먹어. 주인 아줌마가 제 앞에 국밥을 놔줬어요.
깊은 사기 그릇에 담긴 제일 크고 푸짐한 국밥이었어요. 고기도 많았고 국물도 금빛이었어요. 먹어. 천천히. 뜨거우니까.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너무 오래되지 않은 손떨림이 아니라 긴장과 감정이 뒤섞인 손떨림이었어요.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 맛. 제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제일 맛있었어요. 국물 한 모금이 제 목을 내려갈 때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주인 아줌마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저를 봤어요. 마치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숟가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주인 아줌마가 물었어요. 넌 누구야? 이름이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분자예요. 분자? 이름이 분자라고? 네. 충청도에서 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그 밤을 제외하고는 양옥집, 식모생활, 새벽 4시 안주인. 모든 걸. 주인 아줌마는 저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표정이 계속 굳어갔어요. 화난 건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말을 다 하고 나서 주인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럼 여기 있어. 내가 일 가르쳐 줄게. 너 여기서 일해. 알겠어? 제 얼굴을 정확히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분자야 여기서 일하면 밥은 네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돼 알겠어? 그렇게 저는 주인 아줌마의 국밥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 밤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제게 국밥을 끓이는 법을 가르쳤어요. 한 달은 그냥 물만 봤어요. 물을 이렇게 끓여. 이 정도의 센 불에서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주인 아줌마는 까만 큰 냄비 앞에서 저를 데려다 놨어요. 두 번째 달은 고기를 배웠어요. 이건 육수를 우릴 다리뼈를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안쳐야 해. 봐, 이 고기는 나중에 다시 쓸 거야. 주인 아줌마는 장사를 잘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제 손이 국밥집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손을 씻고 재료를 준비하고 육수를 끓였어요. 점심때 손님들이 들어오고 저녁까지 계속 국밥을 퍼냈어요. 밤 10시에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고.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양옥집의 반복과는 달랐어요. 왜냐면 주인 아줌마가 매일 저를 봤거든요. 물론 분자야라고도 불렀지만 그건 편하게 부르는 거였어요. 분자야, 밥 더 있어? 분자야, 오늘 손님 많네 이렇게. 주인 아줌마는 저에게 밥도 먹였고 쉴 시간도 줬고 제가 아플 때는 약도 사줬어요. 3개월 후 주인 아줌마가 제게 월급을 줬어요. 3,000원. 손이 떨렸어요. 내가 돈을 받다니. 이건 분자 너의 월급이야. 알겠어? 주인 아줌마는 돈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 보낼 거야? 제 눈빛을 봤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알았어요. 2,000원 보내고 1,000원은 모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제 손이 굳어졌어요. 국밥을 끓이는 손. 재료를 다루는 손. 제 손이었어요. 손이 불고 상처도 많았지만 그건 제 손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5년이 지났어요. 주인 아줌마는 저를 딸처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딸이라고요. 때론 분자라고도 불렀어요. 정확한 이름으로. 저는 주인 아줌마의 가게에서 사랑받으며 일을 했어요. 더 이상 식모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978년쯤이었나 봐요. 주인 아줌마가 제게 물었어요. 분자, 넌 지금까지 여기서 일해서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가게를 더 크게 할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주인 아줌마는 저와 함께 더 큰 가게로 이사했어요. 시장 건너편 더 큰 공간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더 많은 국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계속 늘었어요. 이 국밥집 맛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와 주인 아줌마가 함께 만든 국밥의 맛이었어요. 15년, 2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월급도 올랐어요. 5,000원, 1만 원,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이. 가게는 점점 커졌어요. 테이블도 더 많아졌고, 손님도 더 많아졌고, 직원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국밥을 끓였어요. 주인 아줌마가 나이를 먹게 되자 저는 주인 아줌마를 대신해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제 목소리였어요. 제 말투였어요. 더 이상 야가 아니라 분자의 목소리였어요. 30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저에게 가게의 문서를 보여줬어요. 권리증, 계약서, 모든 것들. 분자, 이제 이거 다 네 거야. 알겠어? 아줌마, 이건. 넌 30년을 여기서 일했어. 이제 충분해. 이 가게는 네 거야. 주인 아줌마는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게가 제 것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가게를 더 키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건물을 세웠어요. 내 건물이었어요. 1968년 9월의 밤, 추위와 배고픔에 떨리던 15살 소녀가 만든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의 1층에는 여전히 국밥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밤 10시에 가게를 정리하고. 주인 아줌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주인 아줌마의 손맛이 남아있어요. 국밥 한 그릇을 끓일 때마다 저는 주인 아줌마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기억해요. 물을 이렇게 끓여. 고기를 이렇게 고르고. 음식 한 톨도 버리지 마라. 손님을 이렇게 맞이해. 웃으면서. 30년이 흘렀고 이제 70살이 넘은 나는 사람들에게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고기는 나중에 또 쓸 거야.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주인 아줌마였어요. 아직도 밤중에 깨어날 때가 있어요. 통금 사이렌 울리는 꿈을 꾸면서. 하지만 깨어나면 제 건물, 제 가게, 제 삶이 있어요. 그리고 제 손. 국밥을 끓이는 이 손이 있어요. 이 손은 더 이상 식모의 손이 아니라 분자의 손이에요.